미래 창조 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네, 이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이번 주에 본격적인 수업의 내용입니다. 아시아의 옛 이야기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는 옛날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께서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계셨는가라는 것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유형과 내용에 따라서 주로 여성의 전승자가 있고 남성의 전승자가 있는 이야기의 유형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성, 남성을 가리지 않고 아시아의 옛 이야기들과 우리의 이야기들을 좀 비교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두 개의 그림이 보이시죠? 어떻습니까? 두 그림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제가 보여드리고자 한 목적은 사실은 공통점입니다. 보이시죠? 코끼리가 있고 코끼리가 있고 원숭이, 원숭이, 토끼, 토끼 이렇게 있습니다. 여긴 새가 분명하게 보이는데 여긴 잘 보이진 않죠. 이건 공작새입니다. 그러니까 공작새다. 이것이 비둘기일런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구조가 같습니다. 순서도 같죠. 그런데 이 똑같은 그림을 두고 해석이 달랐습니다. 요거는 제가 부탄의 그림이고요. 요거는 이제 몽골의 그림인데 사실 몽골에 가면 그림은 똑같습니다. 이거는 동화책에 나오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런데요. 사원 같은 데 가면은 이와 똑같은 그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몽골 여행을 하게 된다면 몽골의 그 울란바타르에서 이러한 그림을 만나게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부탄입니다. 부탄과 몽골은 매우 인접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문화적 친연성도 매우 강한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전해주고 있느냐? 협동심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공작과 토끼, 원숭이, 코끼리가 어떻게 과일을 계속 먹을 수 있었나?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순서는 이렇습니다. 공작이 씨앗을 대지에 심었다. 토끼가 물을 주었고 원숭이가 거름을 주었다. 그리고 코끼리는 그 나무를 다른 동물들의 피해로부터 지켜주었다. 이렇게 해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가요? 열매가 열리는 가운데 이 네 동물들이 함께 협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런데 나무가 크다 보니까 열매가 너무 높게 달려서 따기가 어렵게 되자 네 마리 동물은 탑을 쌓듯 올라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다. 코끼리도 이 높은 곳에 있는 것은 따먹지 못했을 겁니다. 새도 마찬가지겠죠. 물론 새는 날아서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협업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적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몽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몽골의 이야기는 이 똑같은 그림임에도 불구하고 해석이 다릅니다. 해석이 다르다는 것은 가치관에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몽골은 질서를重시하는데
이 질서라는 것은 장유유서와 같은 겁니다. 연장자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사회의 질서와 화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코끼리가 크고 높은 나무 밑을 지나다가 원숭이를 만났다. 코끼리는 덩치가 크다. 원숭이는 나이가 많다고 주장을 했다. 다르죠? 코끼리는 어렸을 때 이 나무는 나보다 작았다고 했다. 원숭이는 이 나무 싹이 돋아나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 누가 나이가 많을까요? 원숭이가 많겠죠. 그런데 토끼는 씨앗이 떨어져 그것을 심고 물을 주었다. 누가 나이가 많죠? 토끼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공작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내가 씨앗을 물어다가 이곳에 떨구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공작, 토끼, 원숭이, 코끼리의 순으로 연령대가 장유유서의 순서가 정해지는 겁니다. 코끼리는 원숭이를 형님으로, 원숭이는 토끼를 형님으로, 토끼는 공작을 형님으로 여기고 자신의 어깨 위에 앉게 하였다. 그래서 열매를 땄다라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고력이라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그림을 놓고 우리가 생명부지의 그림을 놓고서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인가를 각자 돌아가면서 얘기를 해본다면 이렇게 같은 것을 가지고도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낼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의견은 무엇으로 타당할까요? 논리적 근거들이겠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고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의 깊이라는 것은 또한 무엇을 통해서 가능할까요? 사고의 폭을 넓혀야만 가능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양한 배경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해석을 좀 더 잘할 수 있겠죠. 일상적인 우리의 대화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얼만큼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의 의견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질 것이고 상대방의 의견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의 능력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두 그림을 통해서 무엇이 중요하였나? 연장자인가? 공동의 목적을 위한 협력인가? 이런 이야기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우셨나요? 다음의 이야기들은 아마 좀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좀 낯서네 라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는 몽골의 이야기를 통해서 몽골식의 해석을 통해서 무엇을 또 느끼셨나요? 몽골은 옛 원나라죠. 고려를 수없이 침입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의 많은 사람들이, 고려인들이 몽골로 볼모가 되어 잡혀가기도 합니다. 공녀라는 형식으로 많은 여성들이 또한 잡혀가기도 합니다. 고려의 많은 왕들이 몽골의 문화적, 언어적 교육을 받고 고려에 돌아와서 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왕들이 충렬왕, 충수왕, 충선왕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고려 때에 이미 원나라인 몽골의 문화를 많이 접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일방적으로 몽골의 문화만을 수용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문화가 몽골에 전해진 것도 참 많습니다. 이것을 몽골인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고려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문화들을 통해서 몽골과 한반도의 사람들이 매우 긴밀하게 교류를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몽골의 이야기는 연장자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장유유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문화와 유사할까요? 바로 유교의 문화와 유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적어도 부탄의 것은 우리와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몽골의 것은 중국, 한국과 더 유사하다. 이것은 지리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문화적 친연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인접하여 있을수록 더 유사성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 다음의 이야기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을 때는 열매를 따먹기냐 순설 정학이냐 모든 구성원에게 역할이 있느냐 토끼와 새만의 역할이 있느냐 이렇게도 정리를 해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콩쥐-파쥐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콩쥐와 파쥐의 이야기. 못된 계모의 이야기, 계모의 딸의 이야기 이런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과연 콩쥐-파쥐는 한반도, 우리 조상들만의 이야기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우 유사한 이야기들이 여러 나라에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마늘과 양파라는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고요. 태국에서는 의어이라는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덤과 깜이라는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고요. 중국 묘족에서는 오로와 오도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한반도에 전해진 콩쥐-파쥐 이야기와 어느 나라의 이야기가 가장 유사한가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유사하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렇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정서적인 면에서의 유사성을 드러낼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가정을 하시나요? 오늘 인도네시아 이야기는 소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국, 베트남, 중국. 결정하셨나요? 어느 나라의 이야기와 우리의 콩쥐-파쥐가 더 유사성을 갖고 있을까요? 자,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태국의 의어의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본처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고 첩에게는 딸이 둘이 있었다. 본처가 물에 빠져 죽었다. 그래서 다시 환생을 하였는데 황금색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거북이가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환생을 해서. 그런데 첩이 이 거북이를 잡아먹었다. 비늘에서 가지 2개가 자라났다. 그런데 그 가지를 다시 첩이 먹어버렸다. 그런데 가지씨가 남아서 그 가지씨를 심었더니 금색과 은색의 보리수 2그루가 자라났다. 보리수 나무라는 것은 불교와 관련이 된다는 걸 알고 계시죠? 태국에서는, 태국도 불교 국가죠. 그러니까 보리수 나무가 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왕이 보리수를 왕궁으로 옮기려 하였다. 어떤 얘기일까요? 매우 아름답고 웅장한 그런 나무였겠죠. 왕이 옮기려고 했는데 이거는 힘으로 되지 않았어요. 의여이는 왕비가 되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의여이가 이 보리수라는 것은 어머니가 환생한 것이기 때문에 의여이가 가자라고 했더니 나무가 뽑혔다라는 얘기. 그래서 왕궁으로 갔다. 그래서 이제 왕비가 되었는데 계모가 왕비를 죽인다. 그러니까 전처의 딸을 죽였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면서 자기의 딸을 왕비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런데 다시 의여이가 환생을 하죠. 환생을 해서 다시 왕비로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는 어떨까요? 가짜 왕비, 그러니까 의여이의 이복 동생이겠죠. 이복 동생이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계모를 사형에 처해달라고 합니다. 우리 콩쥐는 그렇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녀가 왕궁에서 행복하게 살았다. 여기 부녀는 누구일까요? 아버지겠죠. 의여이의 아버지겠죠. 그래서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태국의 중부 지역은 그 힌두 문화입니다. 근데 그러면 저는 지금 불교 문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사실은 힌두교와 불교는 유사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를 중심으로 한 크메르 왕국은 불교의 문화와 힌두교의 문화가 한때는 불교의 문화로 갔다가 힌두교의 문화로 가고 힌두교의 문화에서 다시 불교의 문화로도 갑니다. 그러니까 불교와 힌두가 엄연하고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한 대표적 나라가 네팔입니다. 네팔에 가면은 힌두 사원이 훨씬 크지만 그러나 불교 신자들도 힌두의 의례를 행하고 있고요. 힌두의 신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힌두 신자 외에는 출입을 금하는 사원도 있습니다. 포카라 지역에서는 그런 사원을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여하튼 계모를 사용해 처하기를 간절히 바랬다라는 점은 차이점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또 다른 버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콩쥐파츠의 유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콩쥐파츠의 이야기가 전부는 아닐 것 같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이야기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은 장화홍련전의 내용인지 이게 콩쥐파츠의 내용인지를 잘 구분하지 못하겠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건 왜 발생이 되느냐 하면은 기억의 차이들이 있겠죠. 똑같은 얘기를 들었지만 중점적으로 듣는 이야기, 기억에 남는 이야기는 개인적 차이를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맛깔나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달이 되면 그 이야기는 마치 처음에 그러했던 것처럼 또 그렇게 전승이 될 겁니다. 이런 데서 오는 차이점들입니다. 자, 보시죠. 여기는 이제 구체적 이름들이 등장하는데요. 어부인 타라카가 있는데 첫 부인은 카니타, 그 딸이 의여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둘째 부인은 카니티, 타티 이렇게 다 차이가 있겠죠. 자, 그런데 이 카니티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한 아이의 이름은 아이고 우리의 애 이런 것과 같죠. 아이고 또 둘째는 이다 이랬습니다. 자, 이들의 이야기는 어떨까요? 어느 날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문절 망둥어만 올라오자 카니타가 의여이를 생각하고 달라고 했다. 누구한테? 남편한테. 누구? 타라카. 그런데 화가 난 남편이 부인을 물에 빠뜨려서 죽여버렸대요. 그럼 누가 나빠요? 남편이 나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전승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니타는 문절망둥어로 환생했다. 누가 첫 번째 부인이. 의여이와 만나게 되었다. 이 장면을 아이가 보았다. 카니티에게 말했다. 둘째 부인이죠. 문절망둥어를 잡아 요리하고 뼈는 개에게, 비늘은 오리와 고양이에게 주었다. 그러네요. 아까는 가지로 태어났었죠. 그렇죠? 근데 요번에는 문절망둥어로 태어났다. 자, 그래서 아까는 거북이였죠. 그런데 문절망둥어였습니다. 그래서 의여이가 물었어요. 개와 고양이는 모른다고 한대. 그런데 여기에 오리만 사실대로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여이는 오리가 준 비늘을 땅에 묻으면서 빌었대요. 그랬더니 가지 두 그루가 나타났다. 여기는 또 가지로 나타나죠. 그래서 가지를 또 누가? 둘째 부인의 첫째 아이인 아이가 뽑아버렸다. 이것을 다시 오리가 씨를 물어다가 심었다. 이번에는 보리수로 생겨났다. 어떻습니까? 보리수가 되는 것은 똑같은 이야기죠. 그럴 때 왕이 지나다가 보리수를 보고 쉬었다.
사연을 들었다. 의여이를 만나본 왕이 데려가기로 하였는데 의여이가 빌 때까지 보리수나무가 뽑히지 않았다. 아까 이야기와 같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뭐 오리가 등장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달라진 것. 그래서 카니티는 둘째 부인이죠. 그가 계모인 겁니다. 의여이를 집으로 오라 한 다음 끓는 물에 빠뜨려 죽이고 아이, 자기의 딸을 대신 왕에게 보냈다. 이런 얘기. 그랬더니 보리수 옆에서 울었다. 의여이는 새로 태어나서 왕이 코끼리를 잡으러 나간 사이에 새를 잡아 털을 뽑고 요리를 하고 주의 도움으로 왕궁을 빠져나와 그 의여이를 도사가 발견하고, 여기 도사라는 말에 또 한번 주목해 주세요. 여인으로 만들어 주었다. 사내 아이 그림을 부르자 아이를 만들었다. 롭이라고 이름을 지우고 키우게 했다. 롭이 왕에게 발견되었고 의여이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왕은 아이를 주기로 했으나 이 아이라는 것은 어떨까요? 섭의 첫 번째 딸을 얘기하겠죠. 의여이는 반대를 했다. 앞의 이야기에서는 괴물을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복 동생을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카니티는 달아났지만 한 도사가 나타나 전쟁의 업보를 알려주었다. 그러자 왕과 의여이는 용서하고 모녀를 불러 같이 살았다. 어떻습니까? 똑같이 태국에 전승되고 있는 이야기인데도 그 계모를 죽이느냐 죽이지 않느냐의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불교적이죠. 아마 앞에서 얘기했던 것은 좀 더 힌두적인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왕과 의여이는 용서하고 같이 살았다. 이게 이제 전생의 업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불교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윤회의 사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오비이락이라는 말에 함께 전승되는 이야기들, 혹시 수업 끝나면 오비이락이라고 치시고요. 그 유래가 어떻게 됐는가, 이것의 배경의 이야기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찾아보시면 의외로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니까 의여이의 이야기도 두 개의 유형으로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는 어부인 타라카, 의여이의 아버지죠. 이 아버지가 본처를 죽이는 것으로, 익사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망둥어로 탄생을 하고 여기에서는 거북이로 탄생을 합니다. 그리고 계모를 사용하자고 하고 여기서는 함께 사는 것을, 이렇게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베트남의 경우는 어떨까요? 베트남은 덤과 까미입니다. 덤은 당연히 콩쥐 팥쥐라고 했을 때 콩쥐에 해당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본처의 딸이고요. 깜은 후처의 딸인 겁니다. 덤은 아버지의 재혼으로 새어머니 이복동생 깜과 살게 되었다. 덤을 괴롭혔다. 물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덤은 열심히 했으니까 많이 잡았겠죠. 그러니까 깜이 몰래 덤의 물고기를 훔쳐가요.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물고기를 덤이 잘 기릅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죽어서 기적적인 일이 생겨났어요. 신발로 변했다. 자, 새가 신발을 물고 궁궐로 가지고 갔대요. 우리 콩쥐팥쥐전은 어땠죠? 개울을 건너다가 신발을 잃는? 아닌가요? 그렇죠. 공중에 갔다가 신발을 하나를 놓고 오게 되죠. 여기에서는 새가 신발을 물고 궁궐로 갔다. 왕자가 신발의 주인을 찾게 됐다. 여기에서는 그럼 가장 적극적인 조력자가 새가 되겠죠. 덤이 신발을 찾으러 궁궐로 가려 하자 새어머니는 검은 콩과 흰 콩을 나눠 놓고
궁궐로 놓게 하여 궁궐로 갈 수가 없었다. 우리는 어땠나요? 쌀을 빻게 한다든가, 모래와 섞어서 깨를 골라내게 한다든가, 이러한 그 시험에 들게 했었죠. 그런 내용과 뭔가 그 유사성이 훨씬 태국의 이야기보다는 훨씬 많아지고 있죠. 비둘기가 콩을 골라서 어떻습니까? 우리의 콩쥐팥쥐는 참새들이 날아와서 탈곡을 해줬다, 별을 까주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자를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똥과 깜의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은 뭐 이런 얘기죠. 새어머니는 똥보다 두 살 얼린 깜을 언니로 삼았다. 그러네요. 물고기를 많이 잡아오면 언니로 삼겠다 했다. 깜은 놀다가 똥이 머리를 감을 때 똥이 잡은 물고기를 훔쳐서 달아나버려. 똑같네요. 앞에서 하던 그 깜의 행동과 부처님이 나타나서, 아까는 도사였죠. 부처님이 나타나서 한 마리 남은 물고기를 잘 키우라 하였다. 이건 그냥 앞에 이야기에서는 부처님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물고기가 자라는 모습이 보고 심술이 난 어머니가 물고기를 먹어버렸다. 부처님이 가시를 찾아서 침대 밑에 두고 100일째 되는 날 다시 꺼내보라 하였다. 아까는 어떤가요? 가시를 찾고 뭐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뭐 오리가 찾게 해줬다, 뭐 이런 이야기의 형태들이 이제 이 비슷한 지역에서 이렇게 차이를 보이면서 전승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00일 후에 봤더니 더 놀라운 일이 생겼네요. 신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옷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누가? 까마귀가 신발을 왕자 앞에 떨어뜨렸다. 신발의 주인공을 찾았다. 어때요? 신발을 잃어버리는 계기가 다르죠. 이거는 그 새가 적극적인 조력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어머니는 깜만 데리고 가기 위해 덤에게 콩 2가마니를 주며 검은 콩, 흰 콩을 갈라놓으라 하였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시련을 겪게 한다는 얘기는 콩쥐팥쥐와 매우 유사합니다. 태국의 이야기보다는 베트남의 이야기가 우리와 좀 더 가깝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때 비둘기가 나타나서 콩을 나눠줬다. 그래서 덤이 궁궐에 갈 수 있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어떤 시련의 과정들을 겪게 합니다. 왕자와 결혼한 덤은 행복하게 살았는데 아버지를 핑계로 해서 덤을 떨어뜨려 죽여버린다. 그리고 이제 그 깜을 통해서 결혼하게 하지만 깜이 깃털과 뼈를 버렸다는 정원에 대나무 순 하나를 발견해 키웠다. 또 깜이 대나무 순을 먹고 길가에 버렸다. 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조금 그 이야기의 그 종류를 바꿔가면서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연장시키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 어떤 사람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생산해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열매 속에서 덤이 나왔다. 이건 어떤가요? 마치 연꽃에서 다시 태어났다라는 심청도 생각을 하게 되고 장화홍련전도 생각이 나겠죠. 이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엇섞이면서 이런 이야기들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자는 거지 할머니 남편 제삿날 덤을 발견했다. 덤의 이야기를 듣고 행복하게 재회를 해서 살았다. 뭐 이런 형식으로 전승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이 시간은 이렇게 그 콩쥐팥쥐와 같은 이야기들이 이렇게 여러 나라에 여러 형태로 전승되고 있구나. 지금 얘기한 두 개의 나라의 이야기들, 태국과 베트남.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묘족의 이야기를 보면 중국 묘족에서는 신발을 잃고 이러는 부분들이 또 같게 나타날 겁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꽃춤 놀이가 열리는 날 총각과 아가씨들이 마음에 드는 짝을 찾는 날이다. 자신이 수놓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참여했다. 어떤가요? 아까 베트남의 이야기에서는 다 만들어지죠. 그런데 오로도 이날 손꼽아 기다렸다. 오로는 그 옷을 입어두지도 못하고 동생인 오도에게 뺏기고 말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슬픔에 잠겨있는 오로는 다친 물소를 치료해줬고 물소의 도움으로 가장 예쁜 옷으로 입고 꽃춤놀이를 할 수 있어요. 어떤가요? 우리가 소의 도움을 받았다라는 콩쥐팥쥐의 이야기와 좀 더 유사한 이야기로 변해져 있습니다. 멋진 총각 샤오나를 만나 즐겁게 춤을 췄다. 물소에게 빌린 뿔을 돌려줄 때가 되었기 때문이다. 빨리 떠나야겠다는 거예요. 이건 어떤가요? 마치 그 신데렐라가 파티장에 갔다가 12시 이전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미션과 같겠죠. 자, 지금은 우리는 아시아권의 이야기만 했습니다만은 신데렐라의 이야기를 함께 본다면 사람의 이야기라는 것이 이렇게 인류가 이동하는 과정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전파되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놀이를 해보셨나요? 신데렐라는 어려서 부모님을 잃고요.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더래요. 이런 놀이를 해보셨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야기가 놀이가 되기도 하고 놀이가 또한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결국 오로를 찾아온 샤오나를 보고 오도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역시 새어머니가 이렇게 방해를 하겠죠. 그러면서도 오로의 행복을 빌어줍니다. 이 묘족은 고구려를 고리 또는 코리라고 하면서 중국이 한족의 중심인데 한족에 동화되지 않고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세 군데로 세 나라의 것을 이렇게 나누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베트남의 이야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콩쥐팥쥐의 이야기가 훨씬 친연성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베트남에서 전승되고 있는 덤과 감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유형은 우리의 콩쥐팥쥐와 너무나 유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베트남도 우리가 지금 하나의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만은 남쪽과 북쪽은 엄연히 또 다른 문화권이죠. 비에트남, 그래서 비에 쪽의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근데 북베트남 쪽이 우리와의 친연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호치민 쪽의 이야기냐 하노이 쪽의 이야기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텍스트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야기와 같고 다른 것,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도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네팔의 이야기라든가 캄보디아, 라오스 이야기들로 또 소개를 하면서 수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